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고3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냈던 강릉 펜션 사고. 부실 시공된 보일러 연통 때문에 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치도 엉터리, 점검도 엉터리였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보일러 운전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연통이 이탈되었으며 보일러 급기관에서 벌집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보일러의 불안전 요소를 유발하여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새해 첫날 발생했던 4살 아이의 사망 사건.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은 뇌출혈로 추정이 됐습니다. 아이의 머리 전체에서 피멍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엄마의 폭행, 학대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다음 날에도 경찰은 어머니 35살 이모 씨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4살 배기 딸을 숨지게 한 결정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머리에 난 상처입니다. 숨진 A양 머리 전체에선 피멍이 발견됐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머리를 다친 A양이 뇌출혈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애초 이 사실을 숨겼던 이 씨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야 폭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전날 저녁 잠자리에 드는 문제로 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몇 대 툭툭 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폭행이 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훈육을 위해 딸을 화장실에 가뒀고 쿵하는 소리를 들은 뒤 의식을 잃은 A양을 침대에 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에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머리 여러 군데에 피멍이 든 점으로 미뤄 단순히 화장실에서 넘어져 생긴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상처 부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고 쿵하면은 한쪽에만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죠. A양의 사망 추정 시간은 부검으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집에 같이 있던 다른 자녀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학대를 일삼거나 다른 자녀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던 임세원 교수의 발인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신보다도 환자를 또 동료를 먼저 생각했던 고인의 마지막 길. 조문객들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패와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는 두 아들. 뒤따라 고 임세원 교수의 관이 나오자 동료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남편과 마지막 작별의 순간, 슬픔을 억누르던 아내도 끝내 오열했습니다. 자리를 지켰던 이들은 생전 환자만을 위하던 고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지막 예를 거쳤습니다. 공념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공념! 앞서 고인이 일했던 강북 삼성병원에서 엄수된 영결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유족과 동료 400여 명이 참석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넋을 달랬습니다. 영결식이 끝난 뒤에는 영정사진을 들고 진료실과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병원 직원과 학회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황망한 사건이라 다들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동료들을 먼저 챙겼던 고 임세원 교수. 함께한 이들 모두 환자를 위해 헌신했던 생전 모습을 기억하며 눈물 속에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수사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그때 가서 보죠.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7개월 만인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이제 조사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40여 차례 공모자로 등장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비판 성향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절차에 개입하는 등 관련 혐의만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 과정에서 김앤장 측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독대하는 등 직접 관여한 의혹도 상당수 드러났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원 전 차장의 혐의들이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들에게 분리 적용됐었다면 사법부 수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다시 아우르는 전체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첫 조사인 만큼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면서도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혐의가 방대한 만큼 2차례 이상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서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사회부고 권남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일단 11일이라는 날짜는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에게 통보한 날짜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에 응할지 아직 어떤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일주일 전에 통보한 만큼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전직 대법원장을 모셔서 조사할 준비가 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조사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예상보다 소환 통보는 좀 빨랐다는 관측들도 있는데 어쨌든 장기간 이런 수사를 벌인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도 방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흔히 언론 기사들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에 연루돼 있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를 합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된다는 식의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지목된 범죄 사실만 40개가 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 비자금 조성 등 다양한 혐의들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유착 의혹,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검찰이 이 부분도 조사할 예정입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앤장 관련 의혹은 이제까지 나온 의혹들과 조금 다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관여했다는 게 특이한 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이 법원행정처의 지휘 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앤장 관련 의혹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김앤장 측에 직접 만나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재판 정보를 유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러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결백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이후에는 다른 입장이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난해 6월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시는 재판에 간섭한 적도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6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집을 떠나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소재를 따로 파악하지는 않으나 변호인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소환 통보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만큼 이 사법농단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 몇 가지 의혹들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 처리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둘 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아직 재청구 여부를 가리기 전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최근 불거진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나 사건 배당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아직 활발하게 수사 중인 부분입니다. 네,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아직은 다른 답변이 나온 건 아니지만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남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로 넘어간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일부가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된 겁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유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원심보다 무거워진 징역 2년 6개월의 벌금 1억 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방조만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방조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지원된 특활비는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 원은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로 인정하면서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형은 더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큰 금액의 국고가 손실됐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뇌물로 인정된 2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입니다. 일부 금액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가 사실상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소환 당시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고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발견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신 전 사무관의 상태에 대해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한 KTN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과 적자국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선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보류가 됐습니다. 유홍준 대통령 광화문 시대 자문위원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 자문위원은 문 대통령도 경호와 의전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또 다음 주 2기 참모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두 자릿수에 달하는 수석과 비서관들이 교체될 예정인데 새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유력해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3년 차를 함께할 청와대 2기 참모진의 진용이 다음 주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1년 8개월 동안 비서실을 이끌면서 동시에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까지 수행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됩니다. 새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한데 사실상 검증이 끝난 단계라고 여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사는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후보 비서실장과 조직본부장을 지냈고 이번 정부 초대 비서실장 물망에도 올랐던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임종석 실장과 호흡을 맞춰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도 이번에 청와대를 나가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관심인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나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이번에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비서관 4자리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백원우, 송인배, 조한기, 권혁기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실장과 수석, 비서관 10자리 이상이 한꺼번에 새 얼굴로 바뀌는 청와대 2기 참모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교체 여부가 검토됐지만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이행을 위한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2기 참모진의 컨셉은 어수선해진 청와대 분위기의 전면 쇄신,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까지를 책임질 새로운 진용 구축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선거에 나올 사람은 이번에 청와대 참모로 새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개편은 일단 다음 주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검증이 안 끝나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기에 인사를 마무리한 뒤 올해 국정 목표인 경제 성과 내기에 매진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국방부가 우리 해군 함정이 사격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비췄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이 사격 레이더와 관련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일본어와 영어본으로 세계 누리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인 구조 활동을 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였던 조성기 씨가 지난해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 잠적한 지 약 10여일 후 새 북한 대사대리가 부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관계자는 2017년 10월 9일부터 대사대리를 맡고 있던 조성길이 2018년 11월 20일 이후 김천으로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보당국 등은 조성길 전 대사대리 부부가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초 잠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에 들른 함정 소속 군인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위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쓰레기를 다시 버렸다는 얘기인데 유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주변에 있는 하천에서 군인이 비닐봉지에 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천을 따라 걸으며 음료수 캔이나
페트병 등을 여기저기에 던집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던지면서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는 모습도 보입니다. 쓰레기를 던진 군인은 함정 소속 부사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해군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한다며 그동안 자주 홍보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줍는 쇼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청소를 하겠다면서 쓰레기를 버려놓고 죽는 행위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눈 가리고 신용만 내는 거지 않습니까? 해군이 이제 표방하고 있는 상생은 그 어느 것 하나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다. 해군 측은 임무를 위해 제주 기지에 온 함정 소속 군인 30여 명 정도가 환경 정화 활동을 했는데 사진 촬영팀이 늦게 도착해 자료 사진을 남기려고 쓰레기를 다시 버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군 측은 이와 함께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최근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고가 토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배 수준으로 나타나 정부 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는 지난달 중순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사무관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의 지가를 지난해 2배까지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00%가량 올릴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을 뿐 일괄적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주유수당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사 예정가격에 주유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인건비 인상 금액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가격 심사 기준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 별똥별이 무더기로 떨어지는 별들의 향연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올해에는 이 밖에도 일식과 월식 등 다양한 천체쇼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별똥별. 우주 공간을 돌던 티끌이나 먼지가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입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은 지구가 우주먼지 가득한 곳을 지나면서 별똥별이 비처럼 내리는 유성우가 쏟아집니다. 유성우는 4분의 자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새벽 시간, 불빛이 적은 어두운 곳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특히 이번 유성우는 달빛이 약한 금음에 펼쳐져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분당 약 2개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이상적인 조건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2, 3분의 1 정도 보이는 겁니다. 더 많은 유성을 보기 위해서는 더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3대 유성우,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오는 8월 13일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12월 중순에 보일 전망입니다. 오는 6일엔 달이 태양의 최대 4분의 1 정도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나타납니다. 날씨만 좋으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데 서울 기준 오전 8시 반 시작해 오전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제헌절인 7월 17일엔 지구 그림자에 달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엔 태양의 약 13%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나타납니다. 지난 2일 새벽 달 바로 옆에서 샛별, 즉 금성이 관측된 데 이어 오는 5월 21일 새벽엔 목성과 토성이 달과 가까워집니다. 두 행성 사이로 달이 이동하는 장면을 쌍안경만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똥별부터 부분 일식까지 다양한 우주쇼가 새해 첫 주부터 올해 마지막까지 하늘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1960년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우승 주역 유가족들을 초청해 금메달을 전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국내에서 1960년 열린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우승하자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으로 금메달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나눠줬지만 도금이 벗겨져 나가는 등 문제가 생겨 당시 선수들은 금메달을 반납했습니다. 협회는 새로운 금메달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축구 원로들의 요청에 따라 2014년 금메달을 다시 제작해
당시 연락이 닿은 6명에게 금메달을 전달했고 이번에 금메달 4개를 추가로 건넸습니다. 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일제강점기 악명 높았던 친일파들이 전쟁 영웅이나 교육자로 그려지고 있는 현실을 보도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친일 행적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단죄문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 12월 이른바 흥남 철수작전으로 피난민 10만 명을 남으로 옮긴 김백일 장군. 그의 공적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았던 간도특설 때 일원이었던 과거는 감췄습니다. 악랄했던 간도특설 때의 아주 대표적인 장교였더라고요. 과거 전력을, 즉 친일파 전력을 완전히 속인 채 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전쟁 영웅이나 교육자로 후세에 알려진 친일파와 관련된 기념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일제강점기 동안의 행적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산 경남구에 세워진 초대교장 안용백 동상도 마찬가지. 일제 찬양글을 기고하고 강연까지 했지만 당시 양력은 출생과 학력이 전부입니다. 아니요,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냥 동상 세워져 있는 정도. 누가 말해주진 않고 그냥 애들끼리 말아요. 서울 휘문고등학교에 세워진 민영위의 동상 역시 친일 기록은 없지만 친일파라는 것은 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업적이 좋든 나쁜 간에 다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업적이고 나쁜 업적이든 간에 모든 업적을 다 써주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국 학교에 설치된 친일파의 동상이나 기념비는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5곳. 하지만 친일 행적을 기록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위인으로 포장된 친일파의 행적을 알리기 위한 것이 이른바 단죄문. 그러나 지난 2012년 가장 먼저 만든 친일파 윤치호 기념비업 단죄문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에 앞장선 친일파 이두왕의 단죄문. 땅 주인 반대로 묘에서 300m 넘게 떨어진 곳에 세워 유명무실합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로 유명한 반야월의 기념비. 일제의 침략전쟁을 칭송하는 노래도 불러 단죄문이 옆에 만들어졌지만 충북 제천시는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단죄문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혹은 지역 명소에 흠집을 낸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7년 동안 고작 7곳에 설치된 게 전부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그들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이 무색하게 역사 바로 알리기는 여전히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YTN 홍소욱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칭한 부인 이순자 씨의 발언을 규탄하기 위해 5.18 희생자 유족들이 전 씨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광주 학살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었는데 전두환이 민주화의 아버지냐고 외치며 망언을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전두환이 자행한 80년 5월 광주 학살로 부모와 친 혈육을 잃거나 다치고 구속되는 등 피눈물을 흘리며 평안의 세월을 살아온 5월 가족들이다. 이순자 씨는 망언을 접한 우리는 치솟는 분노와 우라가 치밀어 억장이 무너져 반찬도 잘 수 없고 잠 먹을 수도 없다. 그래서 전초부터 서울에 차를 타고 이순자 씨의 망언을 규탄하고 분노와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제가요 이번에 유튜브에서 이용렬 채널 이용렬 TV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 그저 나이 들어서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뭐 그런 걸 하고 그래.
어깨로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네, 그거 하나 있습니다. 네, 얼굴 보시니까 참참참 이것도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데뷔한 지 올해로 만 40년 된 이용렬 씨가 이제 신입 유튜버로 변신했습니다. 네, 신입 유튜버 이용렬 씨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영상 나갈 네. 때 90년대식 거기서 네, 이렇게 웃으셨는데. 네, 저 한참 웃었어요. 네. 일단은 제가 편집한 거니까 조금 허접하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자막을 저렇게 넣었을까 싶어서 해주세요. 네네. 그 90년대식이라는 어떤 저희 제작진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반발하시겠습니까? 아주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차츰차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요 1인 1미디어 시대에 네. 놓치고 싶어서 꼭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네. 정말 평범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줄 몰랐고 그게 의외예요. 나보고 정말 의외다라고 하시는데 저보고 네. 그 의외라고 한 게 정말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의외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다. 의외다. 네. 이렇게 좀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희가 볼 때는 뭐 방송이 좀 뜸해서 유튜버로 가셨는지 유튜브로 네. 아니면 정말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정말 적응하시기 위해서 어떤 도전적인 도전 의식이 발동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둘 다예요. 하나는 뭐 지금은 저도 뭐 이렇게 조금 자리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네. 요 바로 옆에 C 채널에서 예. 매일 1시간씩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TV 방송을 예. 하고도 있는데 제 갈증을 이렇게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들은 그 무대에서 이렇게 웃음을 주는 그런 직업인데 네. 그런 무대는 이제 점점 적어지고 하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저희들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죠. 네. 네. 직접 해보시니까 일단 카메라가 어색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점이 좀 어려우세요? 어려운 점이 일단 컨텐츠가 제일 어려웠는데 컨텐츠를 이렇게 정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게 이제 편집.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편집 다 하고 자료 찾아서 또 자막 넣어서 네. 90년대식 자막을 넣어서 그런데 요즘에 세련된 네. 그 자막을 하려면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데 예. 제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 자막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옛날엔 PD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걸 이해를 했는데 요즘에는 네. 이야 이거 정말 PD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구나. 밤꼬박 새는 거예요. 완전 거의 중노동이구나. 편집하는 과정이. 네, 편집하다 고개 네. 들어보면 2시간, 고개 들어보면 3시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야, 그래서 저 PD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편집은 완성이 아니라 멈추는 거다. 그게 와닿더라고요. 저희 PD도 지금 그렇습니다라는 반응이 오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계속 끝나고 나도 계속 하고 싶고 끝나고 나도 계속 편집하고 싶은 욕심이 저도 이렇게 들게 되니까 그렇군요. PD들의 정말 그 힘든 직업을 이해 100% 하겠더라고요. PD의 심정까지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혹시 유튜버로서 네. 최근에 뭐 BJ도 있고 여러 가지 1인 미디어 방송이 많아지면서 네. 1인 진행자들이 많잖아요. 네. 이용렬 씨만의 어떤 강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일단은 네. 그 제가 정한 콘텐츠에 그 자료가 많아요.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찍어왔던 동영상들이 30여 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풀벌 고양이에 대한 자료도 17년 동안 생을 또 마감할 때까지의 동영상이 있고. 풀벌은 참고로 반려묘. 네네. 네,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고. 네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개인적인 내용으로 좀 콘텐츠를 채우고 계시나요? 그렇죠. 풀벌 얘기만 하면 또 이렇게 좀 재미가 조금 떨어질 우려도 있고 하니까 네. 고양이의 그 이야기도 하면서 뒤에 맞물려서 우리 아이들의 어린 그 시절의 모습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소개해드리면서 가족 사랑도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그렇군요. 또 동물 사랑도 얘기해주고 싶었고 우리가 버려지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버리지 마 이게 아니라 같이 동영상 따뜻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동물도 우리의 식구다.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업을 이렇게 해나가고 좀 있습니다. 반려인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네. 방송을 하신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게 또 굉장히 많아지네요. 혹시 댓글, 이제 사실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혹시 댓글에서 네. 이런 질문 좀 죄송스럽긴 한데 뭐 젊은 층이 몰라본다거나 누구지? 이런 반응들도 좀 있었나요? 설명이 좀 필요한다거나. 또 재밌는 게 네. 2000년생이 들어와서 예. 이제 팬이라 그래. 2000년생이면 이제 20살이 안 됐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나를 알까 했더니 유튜브에 제가 한참 때 했던 그 시트콤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트콤을 쭉 다 보고 근데 저를 찾아온 거죠. 예. 그랬더니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게 1인 1미디어의 힘이구나. 또 유튜브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상처받은 댓글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거 아직까지 뭐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 다 네. 대체로 재밌다는 반응이고. 네네. 그렇군요. 또 이제 특히 네. 기억이 나는 것이 이제 해외에서도 예. 동시간대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해외에서 이제 댓글들 이렇게 보내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군요. 제일 이제 기분 좋았던 게 즐겁고 재밌게 보다가 눈물이 좀 났다. 이건 뭐 재미와 감동이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건데 전달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2000년대생이 영상을 보고 알아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바꿔 말하면 그때 그 시트콤이라든지 이용렬 씨만의 그 개그라든지 코미디를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들 들어오셔야 네. 됩니다. 그분들이 아직은 이제 유튜브에 익숙지 않다고는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속도로 나이 드신 분도 유튜브하고 이렇게 네. 친숙해지고 계시거든요. 검색도 제일 먼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언제고는 이게 앞서간 유튜버, 선배 유튜버, 네. 앞서간 유튜버들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소한 2, 3년은 해야 거기서 뭘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최근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개그 분야에서는 누가 좀 경쟁자인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시작한 사람이 경쟁자입니까? 이제 저는 6개월 됐고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2, 3년은 꾸준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렬 씨 나오면 사실 물론 유튜브로 간 걸 보면 어떤 분들은 빠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확실히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개그 무대에 설 자리가 좀 없나 이렇게 또 우려의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사실 선배 개그맨으로서 코미디언으로서 지금 방송계 바라보시면서 아쉬운 대목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죠. 방송사에서 이제 수익이 적어진다고 해서 많은 후배들, 많은 코미디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어느 순간에 없애버리면 예. 그 많은 50명 또는 150명 되는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이뤄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게 되거든요. 젊은 청춘을 거기다 다 갖다 바쳤는데 네. 물론 우리 개개인도 시대에 잘 적응을 해서 네. 1인 1미디어라는 시대를 놓치지 말고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그쪽에 이제 탈출구도 많이 찾아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네. 방송국에서도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뭐 예고도 없이 그런 일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머 코드라고 해야 될까? 요즘 시대의 웃음이라는 게 좀 그거를 좀 개그맨 입장에서 좀 따라가기 많이 힘든 건가요? 그런 건 시청자의 어떤 호응을? 우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아이디어 회의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뒤에 숨은 노력들이 다 보이죠. 뭘 해서 저렇게 마지막 끝 부분을 저렇게 정리하려고 했는 것까지 다 보이니까
우리에게 무슨 그런 코드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끝나버려야 되죠. 뭐 네. 그런 지금 것까지 나오는 놓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TV에 방영되고 있는 개그 그 소재라든지 어떤 스타일을 보시면 어떠세요? 그거는 우리 세대하고는 또 다르니까 무조건 이해하고 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코드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코드도 많이 있어요. 그 코드를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그 젊은 세대들 그 네. 유행하는 거 흐름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 개그 스타일도 그렇고 이른바 독하다고 하잖아요. 좀 자극적인 말로 남도 공격하고 이용렬 씨 개인 스타일하고는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요즘에는 검색만 하면 나이가 다 나오는데 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그냥 그 썸네일 같은데 그냥 막 과장된 문구를 써가지고 일시적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네. 저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그 저다운 따뜻함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YTN 시청자분들이 이용렬 씨 보고 좀 개그나 물론 유튜브로도 많이 지금 뵙고 있겠지만 좀 뭐 무대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위해서 혹시 평소에 이런 무대를 한번 방송에서 해보고 싶었다 이런 거 보관 같은 건 없으세요? 저는 그 꿈을 저 유튜브에서 이렇게 펼쳐보고 싶고 왜냐하면 정말 갈증 해소할 곳이 이것이니까 네. 제가 마음 먹은 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그 강의에 제가 무대에 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사실은 웃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도 강의이지만은 제가 1시간 40분 동안 충분히 제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새 유튜버들은 사실 콜라보라고 하잖아요. 네. 협업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네. 누구랑 좀 같이 해보고 싶은 분도 계세요? 아직까지 뭐 제가 감히 누구하고 해보고 싶다 하기는 이르고 네. 또 동물을 어차피 펫튜버로서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네.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하고는 기회가 닿으면 몇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뵀는데 네. 기회가 닿으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또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용렬 씨 검색하다 보면 기부도 연관으로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어린이 재단 쪽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쪽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거였어요? 이거는 또 얘기가 좀 길긴 합니다만 네.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2년이 좀 꽤 됐어요. 네.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년소녀 가장돕기 행사에 제가 초청해서 갔는데 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봉투를 주더라고요. 하얀 봉투. 하얀 봉투 속에 들어있는 게 대부분 뭔지 알죠. 받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그게 이제 1986년도인데 네. 집에 와서 보니까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큰 돈인데 굉장히 그날 저녁에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네. 그걸 돌려줄까 하다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뭐 하는 곳인가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 어려운 아이들하고 결연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매달 이렇게 주는 전해주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네네. 또 마침 거기에 최보람 회장님이 후원 회장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신뢰감이 더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후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30여 년이 넘었고 지금은 이제 홍보대사도 21년째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용렬 씨에게 나눔이란 어떤 건가요? 나눔. 나눔은 이제 저는 뭐 홍보대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문화를 넘어서 습관이 돼야 되죠.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유별난 것도 없고 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표 안 놔도 될 정도의 자그마한 거를 이렇게 떼주는 습관만 들여도 우리 사회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듣기로는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에도 나서고 계시는데 사실 앞장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YTN에 좀 애정이 남다르시다고. 남다르죠. 네. 국토종단을 2012년도에 했었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내신 후원금을 국토종단. 네. 후원금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자전거를 보내주는 드림바이크 운동을 했는데 그때 네. YTN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내려가기 전에 부산 내려가기 전에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캠페인을 같이 해줬어요. YTN에서 네, 참 잊지 못할 이렇게 추억으로 남아져 있는데 그래서 남수단에 자전거 2,600대 3억을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이 주신 걸로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했었죠. 아프리카 남수단에. 네. 그럼 뉴스는 YTN만 보십니까? 재밌었어요. 네. 네. 돌아가면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YTN 좀 고정해 주시고요. 자, 또 주례를 통해서도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돕고 계시다고 하는데 주례와 아이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그런 남수단 갔다가 이제 생긴 일인데 남수단을
제일 어려운 나라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 옆에 딱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있는 거예요. 네. 에티오피아 새삼스럽게 제 눈에 들어왔고 제 머리를 강하게 때렸는데 에티오피아라면 6.25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6.25 우리나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도와줬더라고요. 6,037명이 우리나라에 왔었고 5차에 걸쳐서 예. 그리고 121명이 전사를 했고 536명이 부산당한 이 숫자까지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지금 여전히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오면요 후유증이 한 석 달은 가요. 너나 할 거 없이 한 석 달은 후유증 갑니다. 마음적으로. 예.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커피 껍데기 볶아가지고 울궈낸 물을 이렇게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제가 그 숫자만이라도 한번 내 살아생전에 채워보자. 그래서 주례 볼 때마다 이제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그 필요 없으니까 사례비를.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아프리카 특히 에티오피아 어린이 한 명만 후원해주라. 이 다리만 딱 엮어놔줬는데 한 사람도 뭐 곤란하게 이렇게 고개를 흔든 사람도 없었고. 그럼 최근에 뭐 약속한 후배들이 있나요? 결혼들을 안 해요. 네. 결혼하셨어요? 요즘에 결혼들을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친분 있는 사람만 이렇게 주례 이렇게 봐주다가 이제는 좀 마음이 좀 급해져서 121쌍을 봐야 되는데 지금 28쌍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누구든지 오면 바로 이걸 일반인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은 이용렬 씨한테 어떻게 연락하면 되나요? 주례에 네. 관련해서. 저한테 연락하려면 유튜브 댓글? 댓글만 달아도 뭐 바로 하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용렬 씨가 주례 봐주시고 그 사례비는 에티오피아 어린이. 네, 좋은 일에 쓰신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렬 씨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뭐 유튜브 얘기도 하고 방송 얘기도 했는데 입 떨어졌는데 끝나는군요. 네. 자, 2019년 새해입니다. 뭐 계획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은요. 저는 뭐 개그맨 코미디언이란 본분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어떤 무대에 또 어떤 뭐 장소에 가더라도 늘 웃음을 전달해드리는 기본을 잃지 않고 즐거운 웃음, 좋은 웃음 많이 선사해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40여 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눈 뜨고 보니까 40여 년 지나갔는데 정말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기를 잘합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꼭 제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유튜브로 또 화면으로도 이용렬 씨 만나고 거기다 보면 저 강화 아재라고 어른들이 보면 좋은 그 내용도 있습니다. 네. 강화 아재. 강화 아재. 알겠습니다. 사실 방송 경력 이제 방송 데뷔한 지 40년 되셨으면 사람으로 치면 40이잖아요. 미혹하지 않는 나이라는 40이 된 건데 방송 시간이 좀 갈팡질팡하지 않으시고 한 길 가시는 모습이 또 후배 방송인으로서 또 교훈이 됐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유튜버 이용렬 씨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3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고 핵심 원인은 무자격 보일러 설치 업체의 엉터리 시공과 관리 기관의 부실 점검으로 드러났습니다. 새해 첫날 4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돼 숨진 4살 여아는 부검에서 머리 전체에서 피멍이 발견돼 사망 원인이 뇌출혈로 추정됐습니다.
구속된 여아 어머니는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어머니의 폭행 때문에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11일 검찰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직행한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집중 보도한 김앤장 압수수색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주 11일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법관 블랙리스트 등 그동안 나왔던 사법농단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직행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해 YTN이 집중 보도한 김앤장 압수수색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 2015년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놓고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와 집무실 등에서 독대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일본 전범기업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에 직접 재판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게 내밀한 재판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수 있고 구속 사유까지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외교부에 의견서를 내도록 접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앤장 출신 유명환, 윤병세 전 외교장관 등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당시 논의 과정을 전방위로 들여다봤습니다. 상고법원 설치 등의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려고 사건 번호를 미리 빼내 배당 조작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옥중에 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상고법원 논의 과정을 묻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도 양 전 대법원장 조사로 직행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도 한두 차례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 수뇌부에 대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 잠시 보셨는데 이 필리핀 당국과 현지 환경단체를 들끓게 했던 한국산 쓰레기가 다시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를 다시 들여오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 한국 쓰레기 수천 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또 오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미경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리핀 현지를 상당히 들끓게 했던 뉴스였는데, 자, 한국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건가요? 네,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 수출업체가 플라스틱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를 하고 이제 쓰레기 수출을 했는데요. 예. 10월에 수출되었던 컨테이너를 현지에서 열어보니 이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생활 폐기물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쓰레기인 것이 필리핀 관세청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예. 총 네네.
그 네, 이후로 말씀하세요. 총 6,500톤 정도의 불법 쓰레기가 지금까지 그 필리핀 관세청에 의해서 압류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필리핀 현지 시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시위를 좀 진행을 했고 한국으로 되가져가라고 그리고 저희 그린피스가 방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현장을 또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이슈가 공론화가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쓰레기를 되가져가세요라고 한글 피켓팅이 들고 있는데 나와 있는데 자 신고된 것은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였는데 수출된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된 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면서 중국으로도 이제 수출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 동남아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쓰레기를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 동남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 플라스틱의 46% 정도를 수입을 하던 중국이 이제 작년 1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하면서 동남아 국가들로 폐플라스틱이 계속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역시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가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고 대부분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간 쓰레기에서 그러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그 쓰레기를 열어봤더니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네, 총 6,400톤 정도가 지금 수출이 됐는데요. 네. 그중에 대부분은 이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였고요. 네. 그 안에 한글이 적혀 있는 뭐 과자 봉지나 한약 봉지, 플라스틱 쓰레기 등과 배터리, 전구, 기저귀 같은 생활 유해 폐기물 쓰레기가 다 뒤섞여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기저귀 같은 것들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문제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다시 가져오기로 한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 가져오게 되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처리가 또 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일단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네. 수출이 된 것이라서 돌아오더라도 재활용이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매립되거나 소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언제쯤 지금 날짜나 이런 것들은 물론 환경부에서 정하는 거겠습니다만은 뭐 들으신 내용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환경부가 최근에 필리핀 현지로 가서 그 정부 당국과 현지 환경단체와 협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필리핀 관세청 측에서 이제 2일자로 보도자료를 이제 내면서 1월 9일까지 필리핀에서 쓰레기가 출발을 할 수 있다. 이제 모든 제반상이 잘 갖춰진다면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환경부의 입장은 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날짜가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가져오겠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연초에 반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필리핀이 시한으로 정한 날짜는 1월 9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원래 작년 연말까지 되가져가라라는 요구였는데요. 네. 일단 규모가 너무 많고 일단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일부만 먼저 1차적으로 반입이 되고 2차적으로 지금 다 방치되어 있는 5,100톤의 쓰레기가 추가적으로 반입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젠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좀 최고 수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이 지금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그 플라스틱 생산 시설을 갖춘 63개국 중에 3위로 매우 높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소비하고 있고 그만큼 또 많은 쓰레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기업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제품 만드는 것을 가격이 제한하는 규제가 매우 미비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해염,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에 따른 해염 브랜드 순위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요즘에 보면 뭐 커피숍도 그렇고 우리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흡한 건가요? 네, 환경부가 뭐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제 각종 규제 대책을 내고 있는 게 매우 긍정적으로는 보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정책 생산자 편의와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본적으로 소비량을 규제하는 데는 매우 약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환경부가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과 품목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구축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소비량을 줄일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제 쓰레기 담은 컨테이너를 다시 들여오기로 했으니까 그 협의 과정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린피스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집무실에 수반되는 영빈관이나 본관 등을 마련할 땅을 광화문에서 찾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현실성 없는 공약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취임식에서부터 광화문으로 출퇴근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에는 광화문에 있는 맥주집을 깜짝 방문해서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고민을 듣기도 했습니다. 다들 좀 놀라셨죠?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도 구성해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 뒤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내주고 남북으로는 북악산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동서로는 서촌에서 종묘까지 역사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청와대는 광화문 대통령시대 공약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시민들이 경복궁에서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대통령 관저 이전을 포함한 청와대 개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1년 5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 남는 시점이라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광화문 시대 공약의 취지였지만 검토만 해보고 1년여 만에 무산되면서 현실성 없는 공약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의 KTNG 사장 선임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시도 등의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바라보고 있는 여야의 관점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핵심은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인데 덩달아 관련법 개정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부당한 국가 권력 행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궁지에 몰리자 법적 조치로 신재민 전 사무관을 탄압하려 한다며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익제보로 궁지에 몰리자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파상 공세식 인격 모독과 사법적 탄압으로 정부 여당은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인 시도가 안타깝다면서도 공익신고자로 규정한 야당과는 생각이 확연히 다릅니다. 순수한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야당이 이번 사건을 정쟁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국회의원 등으로 한정한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신고의 방법으로 문서의 형태로 신고자 인적 사항과 공익침해 행위자, 공익침해 내용 등을 기재하고 신 전 사무관처럼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일반에 공개하는 건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학생 3명이 죽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자격 업체의 엉터리 설치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보일러 무자격 설치와 부실 관리 책임이 있는 9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인재였습니다. 보일러 시공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맞다 보니 가스 배기관이 엉터리로 설치됐습니다. 보일러 시공자는 배기관 높이를 맞춘다며 아랫부분 10cm 정도를 마음대로 잘랐습니다. 그 바람에 배기관을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체결 홈이 잘려나갔습니다. 또 날카롭게 잘린 배기관을 보일러 배기구에 강제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배기구 내부에 있던 고무링이 훼손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오링이 있는데요. 그 오링이라는 게 그 동그란 그 고무로 된 링입니다. 뒤에 페이지. 이걸 넣는 과정에서 잘려져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보일러 설치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규정에는 산소를 공급하는 급기관을 배기관 위에 놓아야 하는데 반대로 설치했습니다.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내열 실리콘 마감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기관이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보일러 진동으로 연통이 조금씩 이탈한 겁니다.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도 보일러 불안전 연소를 유발해 연통 이탈을 앞당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경찰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배기관과 보일러 본체가 분리됐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보일러와 연통에 손을 댄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설치뿐 아니라 점검도 엉망이었습니다. 보일러 설치 때 검사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해마다 점검한 가스 공급자 역시 내열 실리콘 마감 여부나 시공 표지판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외관으로만도 내열 실리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는 그 점검을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죠. 경찰은 사고 책임이 가장 큰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와 시공기술자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펜션 운영자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5분쯤 경기도 안성시 당목리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농장 건물 4개 동이 모두 불에 타고 돼지 3,0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6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달 25일 충남 보령시 장고도 부근 해상에서 좌초된 예인선이 인양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좌초된 예인선은 홍성군 죽도 해상을 지나다가 기름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좌초 이후로도 기름이 유출돼 김 양식장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달 1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를 계기로 중국과 캐나다 간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중국에서 캐나다인 13명이 구금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홍콩 외 중국 각지에서 캐나다인 13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중 최소 8명이 석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즉 셧다운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예상돼 셧다운 사태는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 하원은 116대 의회 개원 첫날 셧다운을 중단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예산 관련 법안 2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셧다운 해소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국민의 정서와 이런 것과 거리가 멀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크게 뭐 논쟁을 삼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육군본부 개헌과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인데 군에 불리한 내용들은 수정하도록 강력한 공중화력 지원 무기가 이 코브라 투입 장비에 나오기 때문에 코브라는 삭제하라는 그런 취지까지 아주 상세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지금까지 무장을 한 시위대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5월 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 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 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죽음이 되다. 부족한 죽음이 되다. 아유, 가운데 새끼들을 다 죽여놓고 민주 아버지가 갖고 이렇게 38년 눈물 나요. 필요 눈물 나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 국가는 우리 정치 풍토에 맞는 민주주의를 땅에 투척하고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로 국민 정신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개헌이 확정되면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되면서 해방되고 또 이승만 대통령 그 투표할 때는 그 투표 반대하는 그 좌익계 테러단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별뭐 시끄러운 거 조용하게 언론에서만 좀 떠들지 실제 국민들은 조용하게 뭐 아주 이제 참 우리도 대단히 참 좋은 나라가 됐어요. 카메라들 보면 내 사진은 꼭 비틀어지게 인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네, 멀리서 보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네, 서울 상암동에 거주하는 시청자께서 YTN으로 보내주신 고드름 사진입니다. 한파로 수도관이 동파돼 물이 흘러내렸고 건물 외벽을 따라서 이렇게 대형 고드름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고드름 신기하다고 마냥 올려다볼 일은 아닙니다. 고드름은 주로 높은 데 맺히고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굳어져 제거가 어려운 데다가 낙하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소방당국은 대형 고드름을 발견할 경우 주변 통행을 삼가고 또 직접 제거하는 것보다는 119로 신고를 해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웠다가 날 풀릴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맘때 우리 집으로 사랑을 한가득 보내주신다. 제주의 햇살과 바람, 농부들의 땀과 정성으로 태어납니다.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 개선을 도와주고 항암, 항산화, 항비만을 위한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제주감귤에는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건강을 머금은 새콤달콤 제주감귤. 할아버지, 제주 감귤 드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한파가 물러나도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 수준을 보이겠고 오늘과 비슷해 제법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도로 예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꽤 쌀쌀하겠습니다.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 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특보가 계속됩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 지역은 오전까지, 남부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0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3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중반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별똥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키오 오늘 순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